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7월 29일 화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유권자 대부분은 투표를 마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표 이후 개표 과정이야말로 유권자의 참여와 감시가 더 절실한 때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인 내일 국민TV는 선거 파티와 함께하는 개표 감시 특별 생방송 더 개표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국민TV와 함께 방송을 준비 중인 선거 파티 서정우 실장을 오늘 초대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내일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재보선은 세월호 참사라는 거대 이슈와 일부 지역에서의 야권 단일화 등 크고 작은 정치적 이슈가 뒤섞인 가운데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와 판세 전망 해보겠습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 연결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화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장정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참여연대를 후원하고 있는 강북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이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집안일을 할 때도 자원활동을 할 때도 세월호 사고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더욱 철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관료와 국회,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부패방지법,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이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와 손잡아 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生産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국 전 연방 하원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쓴 공개서안, 이걸 외신이 보도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외신 전문 사이트 뉴스프로에 따르면 미국의 전 연방 하원의원인 데니스 쿠치니크 의원이 허핑턴 포스트에 한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했습니다. 예. 이 서한에서 쿠치니크 의원은 한국의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된 사실에 미국 의원들이 주목하게 될 거라고 전했고요. 박 대통령이 과연 민주적 가치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쿠치니크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적했습니까? 쿠치니크 의원은 박 대통령이 반대 정당을 해산시키려고 했고 국정원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했다고 지적했고요.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을 반국가적이라고 낙인찍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합법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을 냉전시대의 논조로 공격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민간인 불법 사찰과 국정원에 대한 조사에 내각이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것도 비판했고요. 예.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국가의 공식적 자원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도 지적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외신까지 찾아서 볼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뉴스를 다른 국내 언론도 보기 힘들겠죠?
데 있었습니다. 예, 어디입니까? 기억이 안 나요. 예, 딱 한 군데서 다뤘군요. 네. 예, 장혜림 캐스터가 이걸 잘 찾아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공습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놀이터도 공습을 했다고 하죠? 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으로 28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난민촌의 놀이터를 공습해 어린이 7명이 사망했다고 알자지라 등이 보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무인기가 가자에서 가장 큰 시파병원 주변을 공습해 여러 명이 다쳤다고 알려졌는데요. 예. 가자 보건부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공원과 병원을 공격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간으로 28일 긴급 회의를 열고 가자 사태에 대해 조건 없이 인도주의적으로 즉시 정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장 성명을 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만 이런 통계가 나왔군요.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숨진 희생자 대부분 민간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자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인 팔레스타인 인권센터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지난 8일부터 27일까지 가자에서 1014명이 사망하고 이 중 민간인이 83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가운데 어린이는 212명, 여성은 118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상자도 4,706명에 달하는데요. 부상자의 대다수도 민간인입니다. 부상자 중 어린이는 1,263명, 여성은 9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스라엘 공습으로 집을 떠난 팔레스타인 난민은 16만 명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여러 나라들이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가자 공격을 중단하고 인권침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예. 이 결의안에 46개 회원국 중 아랍 국가와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 29개국이 찬성했고요. 유럽 국가를 포함한 17개국은 기권했는데요. 한국도 이 기권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 혼자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중국이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날을 세우고 비판해온 미국이 정작 이런 민간인 학살에는 동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이 기권을 한 나라들은 미국의 눈치를 본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예. 리비아에서도 무장단체 간의 교전이 격화되고 있다고요? 네, 리비아에서 무장단체 간 전투가 격화하면서 각국이 일제히 리비아에 있는 자국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리비아 트리폴리 주재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인근 국가 티니지로 철수시켰고요. 예. 자국민에게도 대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정부도 리비아에 있는 자국민에게 리비아를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예. 이 교전으로 인한 희생자는 얼마나 됩니까? 리비아 트리폴리에서는 지난 2주간 이어진 교전으로 최소 97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다쳤는데요. 최근 트리폴리를 무대로 한 무장단체 간 공방전은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독재 정권 붕괴 후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동부 벵가지에서는 26, 27일 이틀간 정부군과 무장단체 사이에 벌어진 교전으로 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망자의 대부분은 군인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예. 결국 미국 등 서방의 리비아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예. 우루과이 정부가 마리아나 합법화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었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짚어주신다고요? 우루과이 정부는 지난 5월 마리화나 즉 대마초 합법화법을 공포했습니다. 법 시행은 내년 초로 예정돼 있는데요. 법이 시행되면 일반 약국에서 마리화나 판매가 허용되고 18세 이상인 1인이 월 40g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우루과이 정부는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이 마리화나를 무조건 허용하려는 게 아니라 소비를 규제하고 불법 거래를 막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우루과이에서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돼 우루과이 대통령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미에서는 우루과이 외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뉴욕타임스도 미국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금지법을 폐지하라는 내용, 이런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6일자 사설에서 연방정부가 마리화나 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마리화나가 술보다 덜 위험하고 마리화나의 중독성이 술이나 담배와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40여 년 전에 제정된 마리화나 금지법 때문에 사회에 막대한 손실이 생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 편집국은 앞으로 마리화나 합법화를 공론화하기 위한 기사를 연재하고 독자들의 찬반 의견도 기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7월 29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세월호 사고 관련 재판이 있었는데 단원고 학생들이 법정에 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증언을 위해서요. 예,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어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단원고등학교 생존학생 6명과 거동이 불편한 일반인 생존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검찰,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참사 당시의 상황이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어린 학생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 직접 듣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에 요약된 내용이 있는데요. 예. 두고두고 안타까운 것은 학생들의 탈출을 막은 선내 방송이다.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당시 선내에는 헬기가 오고 있으니 기다려라. 특히 제발 단원고 학생들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런 내용의 방송이 반복됐다고 한다. 또 다른 학생은 탈출하라는 방송이 나왔다면 캐비닛을 밟고 많은 인원들이 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증언했다. 자력 탈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선장을 비롯한 주요 승무원들이 승객, 특히 단원고 학생들의 탈출을 적극적으로 막았다는 이야기다. 그 이유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장과 주요 승무원 수사에서도 아직 속시원이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다. 생존 학생들 눈에는 해경도 구조에 아무런 역할을 못한 것으로 비쳤다.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었던 고무보트에 탄 해경은 비상구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건져 올리기만 했고 비상구 안쪽에 친구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는데도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는 것이다. 선실에서 탈출할 때나 바다에 떨어진 뒤 구조될 때나 친구나 승객, 어선의 도움만 있었을 뿐 승무원이나 해경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말이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새삼 충격과 울분을 자아낸 단원고 학생들의 증언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단원고 생존 학생들은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 진실을 밝혀달라면서 얼마 전에 학교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1박 2일 도보 행진을 벌이기도 했죠. 그들의 친구들을 지켜주지 못한 기성세대는 왜 친구들이 그렇게 됐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달라는 그들의 요구에도 귀를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지지부진하죠. 여전히 논의 자체가요. 예. 예. 세월호 특별법이 사라졌다. 오늘 그 한겨레 기자 칼럼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에서라는 코너 제목인데요. 이승준 기자의 기자 칼럼입니다. 여야 정치인들 모두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어느새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국회에서 사라졌다. 지난 24일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는 손해배상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고 말했다. 사고 발생 100일째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을 혁신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어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배상 문제가 걸린 교통사고로 그 위상이 격화될 수 있는가? 기자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보상, 배상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는 순진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승준 기자는 칼럼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다음 날인 7월 25일 새정치연합의 특별법안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다. 국민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보상 배상 문제를 들고 나오기 시작한 시점은 순천에서 40일 전에 발견된 변사체가
검경이 그토록 요란스럽게 뒤쫓던 유병언 전 회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박근혜 정부와 검경에 대한 비난이 일제히 쏟아지던 때와 겹친다. 이런 이완구 대표의 그 발언이 있고 나서 대웹이라고 적힌 모바일 메신저와 SNS를 통해서 괴문서가 번지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이 당내 의원들에게 보낸 것인데 문서 파일에는 협상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제외한 보상 배상 지원 항목이 마치 야당의 현재 요구 사항인 것처럼 담겨져 있었다. 세월호 사고의 진짜 원인을 밝혀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던 세월호 특별법의 정신이 730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 정쟁거리로 전락한 것이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유가족들의 호소도 새누리당이 꺼내든 보상 배상 카드에 한순간에 생떼로 왜곡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세월호 진실을 회피하는 주체 바로 여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만 회피하는 것이 아니죠. 책임도 회피합니다. 오늘 세계일보 일면 머릿기사입니다. 여권 핵심부는 유병언 회장에 대한 검찰, 경찰의 부실수사 책임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경질 대상으로 거론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유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예. 황교안 장관과 함께 책임 논의 제기된 김진태 검찰총장, 이성한 경찰청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선 사퇴 수습 후 교체 검토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며칠 전에 동아일보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예. 예.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였고요. 예. 경질 안 한다가 왜 일면에 오는 뉴스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권 내부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경찰에 그 유병언 회장 장남 검거와 또 최재경 인천지검장 사표 제출로 문책론이 상당히 희석됐다. 이런 얘기를 여권 안에서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장관 경질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꼬리를 어디에서 자르느냐라고 따져봤을 때 최재경 인천지검장 그리고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전남지방경찰청장. 예. 직위 해제됐죠? 예. 예. 그러면 지금 남은 사람이 이제 유병언 씨 그 운전기사 아닙니까? 예. 이 사람 잡으면 검경 수뇌부도 이제 운전하겠네요. 검찰총장, 경찰청장. 예. 예. 무사할 겁니다. 운전기사 잡느냐 안 잡느냐가 이 사람들의 그 목이 온전하느냐 온전하지 못하느냐 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기치 못한 또 다른 변수가 드러났죠. 세월호 가족 대책위가 복원한 노트북에서 발견된 선내 여객 구역 작업 예정 사항 국정원 지적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이 노트북은 바로 세월호 선원들이 업무용으로 쓰던 노트북이라고 하지요. 자, 그렇다면 국정원이 세월호 증 개축에도 개입했다. 나아가서 세월호의 실소유주는 국정원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제 신문들이 특히 조중동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다시피 했고요. 조선동아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고 중앙일보는 지나가다 한 줄 정도 이렇게 보도했고 MBC도 완전히 외면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 맞는다면은 이건 세월호 국면이 180도 뒤집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른바 영향력 있다는 언론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 이건 결국 여권이 이 내용이 쟁점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일보가 오늘 오면에서 세월호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이 나왔는데 이것이 선거판을 흔드나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세월호에서 나온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 이에 대해서 야당은 새누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판단하고 국회 차원의 조속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형국인데요. 반면에 새누리당은 막판
박빙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재보선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자칫 시들한 세월호 참사 심판 분위기가 재점화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세월호 유족들을 모독하고 능멸했던 새누리당, 이런 새누리당으로서는 세월호 국면 다 끝났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또다시 이 세월호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선거 때만 민의를 살피는 이런 정당. 730 재보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요. 참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현실입니다. 730 재보선 소식은 잠시 후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경향신문 일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공인인증서 때문에 국내 쇼핑몰에서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입니다. 복수의 금융당국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천송이 코트를 언급한 지난 3월에도 중국 쇼핑객들이 비자, 마스터카드 등 해외 겸용카드를 활용하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확인했다는 겁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신용카드로 3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려면 공인인증서라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거는 국내 카드사와 결제 대행 업체에 적용될 뿐 해외 카드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기초적인 사실을 오늘 경향신문이 최초로 보도하네요. 근데 사실은 이게 못 샀던 게 해외 겸용카드가 아닌 중국 신용카드와 국내 그 인터넷 쇼핑몰 사이에 이 계약 관계가 성립이 안 돼서 못 산다는 얘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는 이 얘기가 나온 직후부터 좀 보도가 됐던 그렇죠. 내용입니다. 물밑에서 여러 소수 매체를 통해 나왔는데, 자, 근데 다시 또 천송이 코트 여전히 못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경향신문이 기사화한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이 현지에서 한국 사이트에 접속해서 직접 구매를 할 때 대부분 비자 카드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금융당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보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경향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 당국자는 대통령에 대한 반론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 나온 이상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천송이 코트 못 산다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누가 보고를 해서? 누가 보고를 해서 했겠죠. 본인이 중국 신용카드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리어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으로 인해서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이후로 정책 주요 목표로 떠오른 정보 보호 강화 방안이 공연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공인인증서, 이 보안 때문에 걸어놓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니 이게 사실은 정보보호 강화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어디서 그런 낭설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이 사람을 색출하고 근절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별에서 온 보좌관이 보고서를 쓴 모양입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기조와 관련한 서울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의 기사와 사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할 때 85제곱미터, 즉 33평형 이하의 주택에는 전체 60% 이상을 공급하고 연면적 대비 50% 이상 되도록 제한하는 현행 규제를 폐지한다는 겁니다. 재건축을 할 때 소형 평수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그런 규제를 전면적으로 없앤다는 겁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따라서 재건축 관련한 핵심 규제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그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 이른바 LTV, 총부채 상환비율 DTI, 이런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렇게 재건축 규제의 장벽도 허물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정부가 올인한다라는 그런 시도로
읽히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서울신문은 자칫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폭등세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나친 이런 강력 드라이브, 이게 아베노믹스를 베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1면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과감한 경기 부양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수록 그 강도가 강해지는 모습인데 재정 팽창, 양적 완화, 구조개혁, 이른바 세계의 화살을 축으로 하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상당히 닮아있다는 평가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한국판 아베노믹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러나 정작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그 한계를 드러내면서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한 상황이란 것이죠. 아베노믹스를 무조건적으로 추종했다가 자칫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베노믹스 물론 화끈한 단기 효과가 있었지요. 시행 6개월 만에 주가가 50% 급등했고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70%까지 치솟았습니다. 실업률, 파산 건수, 상장기업 순익, 각종 지표들도 기록적인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일본 안팎에서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화끈하게 돈을 풀긴 했지만 경제 구조개혁을 외면하면서 반짝 효과에 그쳤고 그 후유증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후유증, 실질 임금이 추락한다든지 고용의 질이 하락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의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을 참 좋아해요. 이 정권이 말이죠. 경향신문이 짚은 내용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 빚, 출구 전략 없이 돈만 퍼붓겠다는 것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예. 최경환 부총리 어제 재정이든 통화 신용정책이든 확장적 정책이 필요하다. 적어도 내년까지 필요에 따라서 그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한국은행도 갖고 있다. 지금은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인식에 맞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열심히 돈을 찍어가지고 시장에다 풀고 그렇게 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논리입니다. 시장에다가 돈을 퍼붓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결단날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경향신문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돈을 풀어서 내수가 늘고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가 늘어서 세입 상황도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는 희망사항처럼 보인다. 경향신문의 지적은 계속 이어집니다. 당장 정부 스스로도 최근 발표한 41조 원 투입에 대해서 성장률을 0.1%가량 끌어올리는 수준이라고 추산할 정도인데, 지난해 세금 수입, 세수가 8조 5천억 덜 거친 데 이어서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예상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확장 편성하게 된다면 관리 대상 수지 적자는 늘 수밖에 없다는 거죠. GDP 대비의 국가 채무가 36% 수준임을 감안한다면은 재정 건전성은 양호하다, 이렇게 자평한다고는 하지만 국채 발행 잔액만 벌써 500조가 넘어선 상황입니다. 2009년 300조, 2012년 400조를 떠올리면은 증가 속도가 가파른 거지요. 여기에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부채까지 포함하면은 결코 낙관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일본의 재정이 세계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효과도 불분명한 경기 부양을 반복한 데 따른 것이다. 나라 곳간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장기적으로 내다보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경기 부양을 함으로써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평가를 듣고 싶은 거겠죠. 왜 그러겠습니까? 선거의 유불리만 따지기 때문이죠. 근데 신문에서 현재 경제 좋다는 기사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예, 저도 한 40몇 년 살면서 그런 기사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환상을 쫓고 있습니다. 최경환호. 예. 재보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재보선 판세를 분석한 것이 있는데, 여야의 자체 여론조사와 판세 분석 등에 따르면 서울 동작을과 경기 수원,
지역 3곳, 경기도 평택을, 경기도 김포 등 수도권 6곳과 충남 서산태안, 전남 순천 곡성에서 여야 지지율이 초접전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7곳 가운데 영남 지역 2곳, 그러니까 부산 해운대 기장갑과 울산 남구을, 그리고 충북 충주, 대전 대덕에서는 이미 새누리당이 강세인 것으로 판이 해석이 됐고, 호남 지역 3곳, 그러니까 광주 광산을과 전남 나주 화순, 그리고 전남 담양 한평 영광장성, 여기서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양당은 분석했다는 겁니다. 놀랍네요. 수도권 전역, 그리고 충남의 한 곳, 여기가 지금 초접전 지역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야당의 공천파동 여파 등으로 새누리당 우위로 흘러가던 재보선 판세가 야권 단일화 효과와 유병헌 회장 검거 실패에 따른 세월호 심판론 재부상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한국일보가 오면에서 김용남 새누리당 수원병 보궐선거 후보 이 재산 축소 신고 공고문이 어제부터 투표구마다 나붙으면서 승패에 미칠 영향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주목되는 것은 법조계에서 김용남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논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돼지였어요. 그렇게 해서 한 5억 정도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라는 것이 김용남 후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법조계에서는 김용남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행위 자체만으로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해서 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선관위도 재산 축소 신고 부분을 인정한 만큼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 요건에 해당된다. 물론 당선을 목적으로 했느냐를 두고 고의성, 의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지만 최근 법원 판단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추세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사항을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결정적인 고의성, 의도성 이런 것이 확인이 돼야 당선 무효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위사실 공표 이 행위 하나만으로도 그 의도와 무관하게 당선 무효 이렇게 결정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도 부인의 차명 계좌에 들어있는 4억 3천여만 원을 재산 신고 때 누락해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당선이 무효된 바 있습니다. 김용남 후보의 상대 후보가 새정치연합의 손학규 후보지요. 예. 오늘 중앙일보의 표가 아주 주목됩니다. 사실 지금 깜깜이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야 지도부의 동선만 보면은 대략 어디가 혼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빨리 지도부가 가서 도와줘야 이곳에 그 판세를 우호적으로 돌이킬 수 있다, 이런 계산 때문에 지도부가 많이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새누리당 지도부는 어딜 많이 갔나? 평택을 7번 다녀왔고요. 수원병 5번 갔고요. 서산태안 4번 갔고, 대전 대덕 4번 갔고, 동작을 3번 갔고, 수원정 3번 갔고, 수원을 2번 갔고요. 김포 2번 갔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1번만 갔습니다. 1번만 간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완전히 진다고 판단하거나 여기는 더 신경 안 써도 이길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 지도부가 잘 안 간 곳 따져보겠습니다. 충주 1번 갔습니다. 예. 광주 광산을 1번 갔습니다. 전남 영광 한평 장성 담양 1번 갔습니다. 나주화순 1번 갔습니다. 울산 남구을 1번 갔습니다. 부산 해운대 기장갑 1번 갔습니다. 충주 같은 경우에는 또 울산 남을과 또 해운대 기장갑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지요. 여기는 이긴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호남인데, 호남의 경우는
이기기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갈 수는 없으니까 한 번은 간 거고요. 그렇죠. 후보를 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도부가 어딜 많이 갔나 따져봤는데요. 수원정, 이 박광원 후보가 나온 곳이죠. 22번으로 제일 많이 갔습니다. 상대 후보는 임태희 새누리당 후보지요. 그 다음 수원을 백혜련 후보, 경기 김포 김두관 후보가 나온 곳이죠. 11번 갔고, 동작을 노회찬 후보가 나왔는데 11번 갔고요. 수원병 손학규, 평택을 정장선 이렇게 9번, 7번 갔습니다. 예. 딱 한 번 간 곳은 어디냐? 충주와 나주화순입니다. 나주화순은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충주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상대편 쪽으로? 동작을에는 단일화 이전까지 포함한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11번이요. 예. 충주 나주화순 외에 해운대 기장갑은 2번 갔고, 순천 곡성은 3번 갔고, 예, 뭐 이렇게 지도부의 동선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신문에 실린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본 730 재보선 4대 격전지 당선 유력 후보, 그리고 한겨레에 실린 정치 전문가들이 본 730 재보선 15곳 전망. 이 가운데서 제가 뭐 나름대로 이 사람의 전망이라면 좀 주목해 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판단을 한번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동작을 새누리당 나경원, 그리고 수원병, 수원정, 순천곡성은 예측 불허 이렇게 나왔고요.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동작을 예측 불허, 수원병은 손학규가 아닌 김용남, 수원정은 임태희가 아닌 박광온, 순천곡성은 서가번 이렇게 나왔고요. 윤희용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 이분 같은 경우에 야권 후보 단일화의 파급력이 약했고 평일에 치러지는 선거라서 여권에 유리하다면서 8대7로 결론이 날 것 같다. 8이라 하면 여당, 7은 야당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야당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은 그런 예측도 있네요. 서경선 CMC 네트워크 대표인데, 동작을에선 노회찬, 수원병에선 손학규, 수원정은 예측 불허지만 순천 곡성은 서가번이 이길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분도 저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 7대8, 그러니까 여당 7, 야당 8. 이렇게 해서 야권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심이 유병헌 미스터리, 또 여권의 세월호 특별법 처리 지연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청소 용역 노동자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8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상의 근무 시간인 6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오늘 경향신문이 일면에서 전했습니다. 실제로는 8시간 근무하는데 급여는 계약서대로 6시간 일한 것만 이렇게 지급했다는 겁니다. 최저임금법을 어긴 우리나라 최고 헌법기관 헌법재판소 이야기입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법을 어겼다. 헌법 위반은 아니니까 괜찮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소소한 법, 이거는 우리에게는 별 관심사가 아니다. 예. 뭐 이런 얘기 위반하려면 헌법 정도는 위반해야지. 이런 입장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문건을 근거로 야당은 국정원 관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내용과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국정원이 소유주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그러자 국정원은 즉각 해명 자료를 내 자신들은 지난해 3월 18일에서 20일 세월호의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해 보안 측정을 했을 뿐이며 이는 세월호가 증개축 후 첫 출항한 3월 15일 이후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대책위 측이 어제 SBS 라디오에 출연한 세월호 대책위 박주민 변호사. 저희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어제서야 비로소 2월 26일부터 2월 27일 예비 보안 측정을 했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예비 보안 측정이라고 하더라도 보안 측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선박이 과연 파괴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비밀이 누설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주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처럼 냉장고 상태, TV 상태, 침구 상태 같은 것들은 보안 측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세한 지적사항을 냈다는 것은 국정원이 이 선박, 즉 세월호의 상태, 운항 이런 것들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 국정원은 어제 2차 해명 자료를 통해 2월 26일과 27일에는 보안 측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국정원은 인천해양항만청, 항만공사, 해운조합 등과 합동조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왜 1차 해명 때는 이 사실을 숨겼는지 의문입니다. 한편 국정원이 세월호 증개축에 관여했다는 가족대책위 측의 주장은 지상파 3사 중에서는 MBC가 이에 대한 보도를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보수 언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지면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중앙일보에는 없는 뉴스, JTBC는 다뤘는데 JTBC의 보도 중 특별히 주목되는 부분은 국정원은 일단 일정 규모 이상 선박은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2,000톤급 이상 여객선 17척의 유사시 보고 계통을 모두 파악한 결과 세월호만 국정원 보고가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은 보고 계통이 담긴 선박 운항 규정은 해운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국정원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만 보고 체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대목입니다.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은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에 담긴 선내 여객구역 작업 예정 사항이라고 하는 제목 옆에 국정원 지적사항이라고 쓰여있는 것을 두고 국정원이 세월호 운영 및 전개축에 관여한 증거라고 연일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규명하겠다면서 730 재보선 바로 전날인 7월 29일 날 정보위원회를 소집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안 관련 사항은 국정원의 정상적인 직무행위입니다. 이러한 문건이 나왔으면 우선 작성자를 찾아서 작성 이유 등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적시된 관계자들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순서일 텐데 뜬금없이 국정원이 세월호 운영 및 전개축에 관여한 증거라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야당 의원들입니다. 지난해 1년간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의 원세훈 논장 체제에서 불법적으로 실행한 인터넷 여론 조작 관련 대선 개입 사건, 간첩 조작, 증거 조작 사건, MLL 대화록 악용 사건 등을 수습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 이 과정에 원세훈 논장 시절의 일부 정치 개입 세력들의 개혁 방해 시도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2012년 10월 세월호 도입과 국정원 보안 점검 건도 원세훈 전 원장 시절 벌어진 일로 이를 은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터졌다 하면 참사, 들쳤다 하면 국정원.
나라 걱정의 원천, 국정원, 걱정원으로 이름을 바꿔야.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공직선거에서 유권자의 역할은 투표를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개표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감시하는 것 또한 유권자의 몫일 것입니다. 재보선 당일인 내일 국민TV가 선거 파티와 함께 더 개표 라이브라는 제목의 개표 감시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선거 데이터 방송과 개표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방송을 한데 묶어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건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선거 파티의 서정우 실장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저도 이번에 이 방송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의에 좀 참여를 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이 선거 파티가 어떤 조직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서 실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본인 소개도 좀 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6.4 지방선거 때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본 거잖아요. 예. 그때 이제 선거 파티 이제 참관인 배치에 힘써주신,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김진숙님하고, 그 다음에 또 모집을 하신 그 백인용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방송을 할 때 많이 참여했던 스텝진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고요. 예. 이 선거 파티는 뭐냐면 일반 시민들이 개표 현장에 개표 참관인으로 참가해서 개표 현장을 실시간 현장 연결을 통해서 개표 방송을 진행하는 이벤트성 방송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서 실장님 본인의 역할이나 본인 소개? 요번에 제가 하는 거는 저번하고 똑같은 걸 하게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현장하고 연결하고 계속 이쪽 연결했다가 저쪽 연결했다. 그다음에 그거를 아마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뭐 일반 직장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일 하시는지는 말씀하셔도 괜찮으신지요? IT 업계 쪽에서 있습니다. 예. 이 선거 파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지난 대선이 좀 문제점이 많은 선거였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비용이고 효과적이고 좀 지속 가능한 새로운 방식이 뭔지 고민하다가 이제 기획하게 됐고 계속 이와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진행해 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일단 일반인들이 그 개표를 참관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참관인으로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절차는 동일하게 거치는 거죠. 예, 똑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이거를 기획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 참관인이 안 되면은 좀 그건 좀 현실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개표,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투표하고 개표가 있잖아요. 그럼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대 야당이나 여당에서 참관인을 이제 정당을 통해서 이제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대부분 그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이미 하시는 그 조직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 주민들한테 주는 일종의 일자리 정도로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일자리가 정해졌는데 저희가 집어넣겠다고 하면 자기네 좀 지역구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투개표 참관인 하면 보수가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투표 참관인도 보수가 나오고 개표 참관인도 보수가 나오고. 재미있는 건 투표 참관인은 끝나자마자 돈이 나오고요. 개표 참관인은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이렇게 돈이 나옵니다. 물론 선관위로부터 나오고요. 예, 개표가 완료돼야 나오는 거겠군요. 그렇죠. 개표가 완전히 끝나야 나오는 거고요. 뭐 정확하진 않은데 하여튼 돈은 반드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투표 참관인 하다가 이렇게 높은 사람 와서 악수 청했는데 안 해도 보수는 나오는 거죠. 거부해도. 아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 선거 파티 활동 시작하시게 된 계기에 관련해서 지난 뭐 선거 대선 과정에 대한 뭐 의혹 제기가 좀 있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결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좀 의혹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게 좀 입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좀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네. 뭐 크고 작은 그 개표 과정에서 좀 부정과 관련된 의혹들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좀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을 알고 계시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사례라기보다도 이제 제가 이공계 출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공계 출신으로서 굉장히 의심 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울 수 없는 의심이 꼭 있었어요. 항상. 그게 뭐였냐면, 개표를, 그러니까 투표 용지를 인식하는 기술 중에, 그러니까 인식 기술 중에 OMR이라는 기술하고 OCR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 과거에 뭐 학력고사 보고 할 때 카드. 그렇죠. OMR이라는 게 옵티컬 마킹. 예. 그다음에 OCR 하면 옵티컬 캐릭터. 문자 인식과 마킹 인식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투표용지에다가 후보자의 이름을 씁니다. 그럼 이름을 쓰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히라가나가 있고 가타카나가 있고 한자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다 인식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마킹만 인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이런 인식 기술 쪽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투표용지에 이 마킹된, 그러니까 도장으로 마킹된 거죠. 마킹된 걸 인식하는데 인식의 오류가 이 정도로 높다는 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기술이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인식 기술도 사실 존재하고 있고 그와 비슷한 기술로서 위조 수표 감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오류율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위조 수표 감별기보다 이 개표기 자체가 네, 오류율이 더 높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겠죠. 위조 수표 감별기라는 건. 예. 네. 근데 위조 수표를 감별하는 그 기계하고 투표용지를 감별하는 이 기계 어느 게 더 정밀해야 된다라는 뭐 경중을 따질 수 없는 그런 문제겠습니다만은. 네.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기술적으로 다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류가 난다는 거고 저번에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봤는데 일본에 가서 실제로 물어봤대요. 우리나라 이런 방식으로 개표 인식을 투표용지를 인식하게 될 경우 에러율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냐 했더니 일본 측 대답이 이런 걸 하는데 어떻게 에러가 나올 수가 있냐. 0%다 이건.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만큼 시스템이 정확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왜 이런 걸 쓰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들까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고요. 예.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냐라는 것도 의심할 수가 있고 그런 거죠. 이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데 왜 이 수준밖에 못 만들었느냐 이 얘기입니까? 진행자분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인식기술 중에 또 QR코드라는 거 아시죠? 예. 그 QR코드의 인식 속도가 인식하는 방식이 이거보다 더 어려운 방식이거든요. 마킹, 이 도장 인식보다 더 어려운데 스캐너를 통해서 마구마구 지나가는데도 그 QR코드를 다 인식할 수 있습니다. 거의 에러율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이거보다 더 쉬운 이 전자개표기의 기술인데 적용하면 되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한다는 게 저로서는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예. 그동안의 선거 파티가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선거 파티가 해온 활동은 지난번에, 그러니까 6.4 지방선거 때 한 게 처음이고요. 예. 그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송 시스템으로 진행했던 걸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첫 번째로 이제, 작년인가요? 대선 때, 그러니까 국정원 선거 개입하고 관련해 갖고 이제 해외 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방송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시청 집회가 계속 있었잖아요. 시청 광장에서. 그때 이제 자유 발언 시간대 또 해외 교민을 연결해서 자유 발언을 연결해 본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촛불 5주년 행사인가요? 작년에 4주년인가 5주년 행사를 그 청계광장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했었는데 그때 미국의 시카고하고 아틀란타, 그다음에 제주 강정 그렇게 연결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7.27 정전협정 60주년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통일 관련 단체하고 연결해갖고 이제 세계 7개국가 13개 지역 동포들을 연결해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좀 재밌었던 건 그때 발언하신 분이 80세의 목사님이셨는데 평양이 고향이신 실향민이셨어요. 그때 이걸 발언하고 나서 한 30년 만에 가족 중에 지인을 만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굉장히 그 보람이 방송을 있었습니다. 보고 네. 예. 내일 국민TV와 선거파티가 함께 내보낼 그 더 개표 라이브 이 방송에 관한 설명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언제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또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가 궁금합니다. 730이라서 저희가 7시 30분부터 방송을 시작하기로 했고요. 오전 7시 30분요? 아니요, 개표 방송이니까요. 오후 7시 네, 30분. 오후 7시 30분. 여러분들 외우기 쉽습니다. 7월 30일 7시 30분. 근데 투표는 8시까지인데 30분 네. 먼저 시작을 하는군요. 선거 파티를 좀 소개한다든가 그 정도의 방송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직접 기획하는 담당자가 아니라서. 오후 7시 30분이요. 예. 네. 그리고 그때 다뤄질 거는 6.4 때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을 것 같고요. 이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가 15개 지역에서 있잖아요. 예. 그래서 15개 지역이 다 연결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현재 확보된 건 10개 지역은 확실하게 확보가 돼 있고요. 그쪽을 연결하고 이쪽 스튜디오에서 불러서 연결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이제 개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는 이제 개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저희 스튜디오로 전화를 하던가 아니면 우리 SNS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그 필요에 따라서 현장을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방송을 하고 예. 그런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그 현장을 방송하기 전에 스마트폰에 이제 그 동영상 촬영이나 사진 촬영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미리 촬영해서 저희 메신저로 보내면 스튜디오에서 그 화면을 보고 화면 안에 방송 화면으로 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연결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네. 이제 전화 연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화면으로 실제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중파에서 보면 제일 대표적인 예가 올림픽 할 때 보면 가족들이 있는 쪽으로 가잖아요.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을 하면 매달 딸 가능성이 있는 예, 가능성이 있는 가족집에 방송 어떤 뭐 기자들이 카메라가 가죠. 예. 그와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디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네 여기는 무슨 누구 선수 집에 부모님과 같이 있습니다. 하면서 예. 같이 뭐 예를 들면 방식이죠. 서울 동작을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동작을 말씀이죠. 개표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육성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이 직접 화면으로 중계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화면까지 포함해서 그 개표 현장을 이렇게 속속들이 중계하는 거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이걸 처음에 진행할 때 예. 당연히 저도 이제 선거법을 좀 검토를 해봤어요. 예. 지금 현재 선거법은 어디까지 확실하게 문구가 돼 있냐면 개표 현장을 비디오로 촬영할 수 있다. 그리고 촬영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도 괜찮다. 예. 그러니까 촬영할 수 있다는 건 공개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건데 촬영 현장을 그리고 아프리카 TV를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개인 방송을. 그래서 아프리카 TV로 생중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건데 이걸 다중으로 연결했을 때 문제가 되겠느냐 이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예.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면 답변이 없어요. 알아서 해라랍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일단 사례가 없잖아요. 사례가 없으니까 쉽게 대답을 못했다고 저는 이해가 돼요. 예. 그러면 사례가 없는데 우리가 그냥 진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라는 거 정도도 좀 예견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예. 명분이 없을 것 같아요. 처벌할 명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처벌이 된다면 무슨 근거로 처벌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좀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길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다. 그럼 우리가 다니면 길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서 진행을 했고요. 처벌 받아야 기껏해야 집행유예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참여인단을 좀 설득을 했습니다. 예. 질의는 문서로 하셨습니까? 전화로 했고요. 예. 중앙선관위에다가는 그 게시판에 글을 써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없길래 전화를 또 했죠. 그랬더니 이제 기다려달라고 얘기가 나왔고 답변이 결국은 안 나왔죠. 예. 혹시 모르니까 통화하신 내용을 좀 녹음을 해놨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는 안 하셨습니까?
녹음을 해놨던 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게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게 육사 때 만약에 이거를 하고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 통화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 텐데 육사 때 진행을 해봤더니 전혀 뭐 문제 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어떤 뭐 반대라든가 문제 제기가 없었다 이 말씀이죠. 네, 이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예. 투표도 중요하지만 개표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네. 예, 공정하고 또 정확하게 개표를 하는지를 감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도를 갖고 기획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더 개표 라이브라는 이 방송,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이 방송을 하기 전에는 이 개표 현장이 얼마나 이렇게 좀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방송을 실제로 해보니까 매우 소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개표 참관인을 다 하신 분들한테 끝나고서 이제 저희 후기 때 뭐라고 물어봤냐면 대놓고 투표용지를 감출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되게 쉽겠던데요. 그런 거죠. 왜냐하면 가방도 다 밑에 있고요. 시작 단계에서는 좀 그게 좀 삼엄하게 진행이 돼요. 근데 거기에 참가를 하신 개표 참관인들, 그 다음에 개표 사무원으로 참가하신 분들, 대부분 다 선관위 직원이 아니고, 일종의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의 심리 상태는 뭐냐면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돈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관인을 모집하는 그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에서 일자리 제공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가는 게 다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한 11시 정도 되면 다들 지쳐 있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말 소홀히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성만 갖는다면 투표용지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투표 현장에서 개표까지 올 때는 뭐 어떤 감시를 통해서 철저하게 오다가 개표 현장에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이제 좀 나태해진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오기 때문에 좀 굉장히 다 누구나 거기에 있는 분들은 다 소홀해지기 마련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마 참가하신 분들은 저하고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육사 지방선거 때 처음 시도를 해보셨고 또 이번에는 이제 전국에 15개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에서 시도를 합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또 앞으로 꾸준히 이런 개표 참관 또 방송이 이어질지 이렇게 관심인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육사 지방선거 때 이걸 하고서 요번에 이제 국민TV하고 같이 하게 됐잖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시민 단위에서 저희가 그거 할 때 총 들어간 비용이 한 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헤드셋하고 카메라 이렇게 제공하는 정도였는데 뭐 스튜디오도 일종의 게임방을 빌려서 했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멀쩡한 스튜디오로도 진행을 하고, 이거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앞으로 남은 건, 이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지면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거든요. 요번에 좀 아쉽지만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개표 현장에서 그 개표 상황을 이렇게 게시를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저희가 그 자료를 이쪽 스튜디오 쪽으로 보내면 그걸 빨리 분석해서 개표 상황을 올릴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선관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까지 더 빠른 속도로 저희가 개표 상황을 방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중앙선관위보다 더 빠르게. 그렇죠. 더 빠르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또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고요. 좀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있고요. 참관인만 더 확실하게 모집이 되면 다수의 인원이 물론 거기에는 정당의 협조가 그러니까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높은 퀄리티로 방송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많이 기대되는 건 총선이잖아요. 2016년에. 그때는 굉장히 좀 사실 기대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수의 참관인을 확보하는 문제. 참관인을 확보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개표 참관인으로 배치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은 요번에도 참여할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이제 그 일종의 TO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TO 확보가 가장 어렵습니다. 요번에도 65명이나 참관인 신청이 됐는데 배치되는 건 거기에 3분의 1도 못 미치죠, 지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거 외에 집회라든가 어떤 기념 행사 때에 일종의 좀 다원 생방송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좀 했습니다. 네네. 예. 이런 부분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보면 이제 세월호 진상규명 그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뭐 집회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걸 전국 곳곳을 연결해서 방송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네, 뭐 실질적으로 제가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화면도 이미 있고요. 예. 각지에서 이제 지금 뭐 세월호 관련뿐만이 아니라 어떤 국가적인 문제로 인해서 각지에서 이제 집회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같은 이슈로. 예. 그러면 좀 규모 있는 도심지에서는 대부분 미디어 팀이 다 한 명씩 다 따라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정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장비라면 선거 파티로 파견되는 개표 참관인보다 훨씬 더 좋은 장비들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 정도의 인원으로 이 방송 시스템을 똑같이 적용하면 집회에서도 이걸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참가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참여하는 그 뿌듯함을 더 많이 전달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모든 게 행사를 할 때 보니까요, 주최 측에서 고민하는 게 콘텐츠더라고요. 예. 집회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콘텐츠의 확보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루한 것들이 자꾸 나오게 되고, 아니면 시민 발언만 계속 반복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게 최대 15군데까지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예. 대한민국 상황으로 보면 한 10개 정도 지역을 하면 권역별로 하니까 10개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그럼 서울에서 뭐 어떤 컨텐츠를 준비하고, 요번에 서울에서는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다음 부산 준비한 거 나와주세요. 부산에서 이제 그 행사를 하고 같이 화면을 공유해서 그 화면을 보고, 부산 끝나면 뭐 또 광주로 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요런 거를 집회 주최 측에다 좀 제안은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 예. 뭐 내일 재보선 개표 현장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집회 현장이라든가 이런 걸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일단 뭐 저희 뉴스K 시청자들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은 내일 오후 7시 30분부터 이 더 개표 라이브 선거 파티와 국민TV가 함께하는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음 선거 때 어떤 또 영향력이나 공정한 뭐 선거 감시라는 측면에서요 발휘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선거 파티의 서정우 실장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730 재보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민심이 얼마나 반영될지, 야권 단일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은 어떻게 될지, 또 이 한국 전국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관전 포인트가 많은 선거이기도 합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우선 각 정당별로 자체 판석 분석 결과가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뭐 여러 여론 전문가라든가 정치 전문가들도 각기 좀 다른 그런 예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이 보시기에 전국 15개 선거구 현재 구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략 한 8대 7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8개 정도를 가져갈 것 같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야권에서 7석 정도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확실하게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새누리당이 전체 중에서 한 6곳 정도가 확실하게 안정적이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4곳 정도가 확실하게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5곳이 초박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박빙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판가름이 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판의 선거가 네거티브로 치달아가고 있고, 또 뭐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그런 선거 운동 시의 불상사까지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런 초박빙의 판세를 뒤집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에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당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 의석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하고 있고요. 야권 같은 경우 세월호 사고 수습에 무능한 정권 심판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것으로 보십니까? 논리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의석이 필요하다는 말 맞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가장 활성화됐을 때 그리고 가장 좋은 성적을 보였을 때는 사실 여소야대였던 그런 구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방향 설정과 그리고 또 정확한 지원 그리고 왕성한 그런 여타의 투자 여건들이 이렇게 마련이 돼야 경제들이 활성화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미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책임 그리고 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이런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건이 더욱더 무겁게 느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막판에 단일화를 하면서 재미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예. 이전에 단일화를 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여론조사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심판의 무게가 훨씬 더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후보들이 약세를 맺지 못했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냐면 참사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고 싶어도 선거를 통해서 물을 수 없는 형국이 만들어진다고 국민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찍을 만한 사람을 찍어서 혹은 내가 어떤 투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여권에 대한 어떤 심판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도 예.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심정적으로 그럴 수 없겠구나 하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판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정확한 표적이 생겼다. 그래서 이 표적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 아래로 표가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런 현상을 보면서 또 여권 지지층들은 또 그 표 결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초박 등의 양상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선거의 막판 흐름은 세월호 참사를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 그것이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후반에 스포트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야권 후보 단일화 3곳 정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동작을하고 경기 수원병, 수원정인데 예. 좀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너무 늦었죠. 예. 사실 이번에 야권이 만약에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명백하게 되돌아보아야 될 점들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를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소선거구제를 선택하고 있는 곳에서는 사실상 민심이 다양하게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무조건 이겨버리는 그러니까 모든 걸 얻거나 그다음 모든 걸 잃는 이런 형식의 선거제도 안에서는 선거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미리 어떤 정치적인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언론과 여권에서는 계속적으로 야합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소선거구제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 제도를 바꾸던가 아니면은 이 연대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유연한 그런 태도를 갖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모순된 그런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책들을 책임 있게 정해져 있는 그리고 허락되어 있는 그런 판세 안에서 실현을 하는 것이지 선거 때 연대를 한다고 해서 정당 정치를 포기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다고 보여지는 그런 논리 싸움에서 명분만 따지다 보니까 실리를 잃어버린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민심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세월호 참사를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봅니다. 예. 8대7 정도로 새누리당의 우세를 예상하셨는데 예. 여야 각 정당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가 그래도 본인들이 이겼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선이라고 보십니까?
여권에서는 9곳 정도를 가져가야 승리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야권에서는 8곳 정도를 가져와야 승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박빙에 있는 곳들에서 치열한 그런 다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여권에서는 9곳을 얻지 못한다면 확실하게 전국의 주도권을 가지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마련이 됩니다. 예. 물론 과반수는 유지를 하겠지만 그 과반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한 과반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의 이탈표도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한 8곳 정도만 가져간다거나 했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9곳 이상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것이고요. 또 야권에서는 과반수를 무너뜨린다면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는 지금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요. 그 상황 안에서 자신들이 충분히 구도상에서 이번 선거의 50% 이상을 가져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내가 승리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애매한 것이 제가 예상하는 8곳, 야 7곳인데요. 예. 이렇게 되면 서로가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돼서 어떻게 보면은 지방선거 때와 비슷한 그런 양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서울 동작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선거 막판에 좀 분위기가 혼탁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고소고발 상황까지 간 상황인데요. 이게 표심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미치겠죠. 이러한 네거티브로 치달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표심에 어떤 형태든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손쉬운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거티브를 해서라도 뭔가 승기를 잡아보겠다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폭행을 했느냐 이런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 상황들로 봐서는 나경원 후보한테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폭행이 벌어진 대상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해달라는 서명운동을 하는 그곳에서 벌어졌거든요. 예. 이 부분은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입니다. 만약에 여권의 선거운동원들이 조금 더 현명했더라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만큼 그쪽에서 좀 과한 그런 어떤 질문이나 액션들을 했더라도 포용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아마도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이 아주 공세적으로 지금 언론의 보도자료도 뿌리면서 나오고 있지만 예. 이런 부분들이 새누리당한테 막판에 유리하게 돌아갈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보수층의 표들을 좀 더 결집시켜서 어떻게든 올라오는 판세들을 갖다 좀 막아보겠다는 그런 계산인 것 같은데요. 그런 형태의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만큼 여권에서는 좀 불안하다는 그런 반증이고요. 실제로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들이 일주일 동안 거기서 열심히 지지 유세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동작을에서는 지금 나경원 후보 측에서 돌리는 그런 문자 메시지들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예. 그 문자 메시지는 또 지방선거 때와 비슷하게 읍도하는 메시지예요. 그런 메시지들이라면은 굉장히 이번 판세가 어렵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요동치고 있는 그런 판세들을 반증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노회찬 후보 측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여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승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 모습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안들을 좀 더 설명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거티브에 너무 매진하다 보면은 실제로 똑같은 수준이다라고 정치에 대한 어떤 혐오증을 갖다가 불러일으키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데로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노회찬 후보한테는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 좀 더 생산적인 그런 대안들을 더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아침 서울신문 보도를 보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 10사람이 동작을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당선 유력을 예상한 사람이 5명, 그리고 노회찬 후보의 당선 유력을 예상한 사람이 2명, 예측 불허라고 답변한 사람이 3명입니다. 예. 김성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예측 불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투표율이 모든 걸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막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휴가 때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장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회찬 후보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과거 야권의 대선 경선 주자였던 손학규, 김두관 후보도 이번 재보궐선거에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 운명을 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이분들의 정치적 앞날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단일화의 그 여파가 특히나 수도권 지역의 모든 선거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그 손학규 후보나 김두관 후보가, 손학규 후보는 박빙속의 열세, 그리고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열세로 이렇게 분명히 돼 있었는데, 예. 그런 판도가 막 지금 그야말로 물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참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런 스타일을 써볼 수가 있겠죠. 두 후보가 모두 다 떨어진다. 그렇게 된다면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의 영향력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 있어서도 일단 대선 후보감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정말 고심해야 될 그런 그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약간은 손학규 후보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 예상을 해보면 손학규 후보만 당선이 되고 김두관 후보가 낙선이 됐다. 그러면 김두관 후보는 완전히 그 대권 후보의 그 어떤 진영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손학규 후보는 그 기사회생을 하긴 하지만 영향력은 현재 줄어드는 상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수많은 그런 그 동지들을 이끌지 못하고 혼자서만 살아왔다는 그런 인식을 극기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예. 물론 야권이 전체적으로 승리한 가운데서 손학규 후보가 같이 혼자 살아남았다고 하면 평가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대개는 패배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는 그 손학규 후보가 자기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좀 어려운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다만 두 후보가 모두 승리했을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야권에서 상당히 선전했다는 그런 그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예. 또 새로운 그 기회들이 마련이 될 텐데 그럴 때는 김한길, 안철수 양 대표에게 또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 그 보궐선거에서 김한길의 선택은 혹시라도 그 당내에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맞수들을 제거하는 데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런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어떤 정치적인 계산들보다도 민심이 어딘가를 먼저 봐야지 야권은 그 대표들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예. 중요한 건 야권에서는 민심을 얻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예. 일단 내일 선거 결과를 보고 또 다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내일로 다가온 730 재보선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